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너무사저씨, 양희님, 밝은 모습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동물농장이라는 이런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캐릭터를 모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목소리만큼은 굉장히 밝지 않나? 맞죠? 네. 오늘 미쿡 정치농장 주제는요, 일본 군함이 우길기라 그러죠. 전범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한다는 소식과, 참, 이건 난리법석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행정의 거의 밑바닥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오후보로, 잘못 발령되어서 소동이 한번 났었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죠. 기시다가 김정은에게 이제 정상회담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합시다. 뭐 이런 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한동훈, 이 검찰, MBC 이제의 압수수색을 들어갔었습니다. 이제 노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었는데, 그 소식 짧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토드 프렌치, 미스터 토드, 폴리틱 하면 미국 하면 또 토드 프렌치, 이분의 이제 데스슬링, 미국의 부채 한도가 좀 늘어났는데, 이 늘어남으로써 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해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일본 함정이 이제 부산에 이 우길기를 달고 부산항에 온다고 하는데, 양희님 이거 어떻게 이미 왔어요. 왔어요? 네, 이거 왔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지금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일본을 방문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설마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왔어요. 너무 어이가 음, 없어요. 요번에 그 부산에서 해군 작전 기지에 그 29일 오전 9시 30분에요. 우길기를 개항한 일본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하마기리함이라는 배가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배가 한국 주최로 31일 제주 동남쪽 공해에서 이제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을 한대요. 근데 음, 우길기를 아주 당당하게 달고 들어와서 지금 온라인상의 네티즌들이 막 공방이 많아요. 이 정부 차원에서는 그거는 뭐 일본의 이렇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훈련하게 들어온 그런 배들이 있다면 그 자국기를 다는 거나 뭐 군기를 다는 거는 뭐 합법적이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자기네는 특별히 그거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 음, 공표를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우길기가 상징하는 거는 대한민국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일본 강점기라는 그런 엄청난 그 국가적인 치욕의 시간을 보냈고 그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받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열받았던 게, 국민의힘이야, 이 대통령실이나 그쪽 보수 쪽, 극우 쪽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 찬양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입 다물고 있거나 동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 하태경 의원이 자기가 욕들을 각오로 말한다면서 일본 우길기는 세계가 다 용인했다 뭐 이러면서 괜찮다고 이게 왜 음, 나쁘냐고 오히려 그렇게 그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그 음, 일본 해상 자위대가 일본 전범기를 고수하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질문에 독일 철십자가 그 하켄 크로이츠라고 말하죠. 그 네. 아이언 크로스 돼 있는 거 그거요. 그거를 세계가 용인하는 것처럼 일본 우길기도 세계가 용인한다고 발언을 했대요. 어, 그래서 이게 국민 감정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또 문재인 정부 물고 늘어졌어요. 문재인 정부도 용인해온 걸 새삼스럽게 뭐 지금 인공기도 허용하는 판에 욕을 들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슬쩍 북한을 또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문정부를 물고 늘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용인한 적이 없어요. 음, 2018년에 그때 제주에서 한국 해군 주최 국제 관함식에 또 일본 해상 자위대를 초청을 했고요. 그때 일본에서 우길기를 달기를 원했는데 안 된다 그랬고 그냥 일장기만 달고 우리 또 태극기만 달고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반발해서 불참을 했어요, 일본이. 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고 그리고 불참하려면 불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정부는 진짜 끝까지 그 친일파적인 그 행동을 진짜 멈추지 않고, 진짜 좀 더 열받는 건, 이제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었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음, 충격이 덜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다들 말도 안 된다. 설마,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역시네. 그러고 있어요. 음. 염사수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완용이 이해가 가요,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음, 뺏겼는지. 음, 음, 지금 두 맞아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갔구나, 옛날에도. 그렇죠.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 이거를 보면요. 지금 오늘이죠? 어저께인가? 그 서울시 경계 경보, 이것도 저는 진짜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공안 정국을 만들려고 일부러 음, 뭔가 조작을 하려고 했다라고 느껴져요. 저도 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랬는데, 이게 예. 경보 문자가 서울시에 내려졌는데 이게 북한에서 야 우리 이거 쏠 거야 이거 준비해라 그래서 쏜 거예요. 유엔에다 미리 통보를 하고 일본도 알았고 미국도 알았고 우리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그걸 갑자기 서울시에다가 그거 재난 비상 문자를 보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이거 미안해 이거 잘못 나갔네 뭐 이랬는데 서울시에다 왜 이렇게 됐어? 물어보니까 아니 수방사에서 이렇게 보내라 그래서 난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이번 사태는 그 윤석열 정부의 정말 행정력의 밑바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거는 뭔가 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뭐 이렇게 지금 우길기 때문에 여론 안 좋아지고 또 이것저것 여론 안 좋아지는 거를 음, 또 음,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그 한마디로 국민들을 겁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군에서는 당연히 미리 다 알고 있었겠죠? 이게 그 북한에서 한국만 빼고 중요한 데는 다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결국은 그 정보가 한국도 분명히 미리 알았을 그 거고, 있었죠. 예. 군에서는 아는 사실 토대로 이거는 그 우주에 이렇게 쏜 거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네. 되니까 안에서 손발이 안 맞은 거죠. 예. 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인제 저기 빨리 그냥 수습하자로 간 것 같은데. 예, 그럴 가능성이 네. 높죠. 그래서 네. 전에도 예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쐈을 때 이런 게 없었거든요, 사실은. 왜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서울 위로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방향도 자체도 틀렸는데 왜 이렇게 북한 뭐 이렇게 하면 거품 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시다가 김정은과 이야기하고 싶다. 뭐 명목상으로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게 속내가 뭔지 참 궁금해요. 네. 일본은요, 오래전부터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북한하고 직접 대화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음, 그동안 한국이 그 민주정부 들어서면서 뭐 김대중 대통령 계셨을 때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계시면서 북한하고 사이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북한하고 대화하는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이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한국과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지금 이, 이 모질이 대통령께서는
그 중국과 북한과 그냥 무시하고 이 국제 정세군 뭐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저기 친미 친일만 하면 그게 살 길이라고 가고 있으니 이때가 기회다 하고 지금 일본에서 그리고 제가 또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일본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그 요번에 그 기시다 총리를 옛날에 아베 총리하고는 다르게 보더라고요. 이 사람 음, 아베 총리였으면 무조건 아무리 하회의 그런 저기 제스처를 해도 손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았을 텐데 기시다는 좀 음,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근데 그 가장 북한과 일본하고 문제는 그 납북자 문제 오래전부터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일본은 북한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옛날에 그 고이즈미 총리가 있을 때 그때 북한하고 대화를 해서 5명이 귀국을 했었다네요, 납북자들이. 그리고 음, 아직도 이제 일본이 주장할 때는 12명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중에서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아예 북한에 온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음,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뭐 그중에 한 명 납북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뭐 일본에서 살았던 흔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분위기가 좀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이렇게 진행된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시다 총리가, 먼저 그 외무성 담화에서 일본이 전제 없는 조건 없는,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에 저기 북한에서 검토해보겠다.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음. 네, 뭐 아무튼 기시다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북한에다가 야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윤석열이 아닌가. 뭐 일단 대화로 풀어 워싱턴 선언문에도 있듯이 뭐 말미에 뭐 대화를 원한다, 뭐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기도 선언했으니까 뭐 저는 이게 역할이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저는 되게 한, 겁이 나요. 이런 식으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그런 역할의 비중이 작아지고 지금 무역 수지도 일본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한국은 나빠지고 있잖아요. 일본이 한마디로 한국을 밟고 한국을 등에 업고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앞으로 네, 이걸 계속 더 해가면 해갈수록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 음, 되게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문제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 법무부 장관이 지금 MBC 기자단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세 씨? 1983년에 그 이융평 대회인가 누가 아, 와가지고 굉장히 그때 아, 그야말로 식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혼비백산. 예, 그거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 정말로. 딴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1984년에. 근데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진짜 뭐 큰일이 일어났구나. 그전에는 훈련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실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렇죠. 예. 어떡하나 하고 막 지하실 찾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일어난 일도 상당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혼비백산하고 많이 걱정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막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비상경제령을 발동하니까 많이들 놀랬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포항 예철에서 그 노동자분이 단체 협상을 하는데 회사 측에서 너무 성의를 안 보이니까 시위를 했는데 그 정부에서 경찰을 보내가지고 곤봉으로 때렸다지 않습니까? 음, 예, 그러게요. 그리고 진압이 다 된 상태인데도 계속 또 때렸대요. 이게 꼭 1980년대 그 광주에서 계엄사 군인이 막 그 젊은이 머리를 막 곤봉으로 때리는 그 장면 아, 생각나시죠? 그 유명한 사진. 네네. 근데 그런 게 네. 막 떠올라요. 뭘 음, 그렇게 노조원들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그 사람들이 뭐 해봤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뭐 경찰이 다가오면은 나름대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파이프를 휘두른다고 하지만 그게 공권력에 뭐 잽이나 됩니까? 도저히 안 되지. 그래서 충분히 정부가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텐데 너무 이렇게 계속 강경적으로 노조를 힘없는 노동자들 뭐 죽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안타깝고, 또 마찬가지죠. 언론도 MBC 기자 뭐 바이든 뭐 날리면 그런 얘기들 취재해가지고 나름대로 한 거 윤석열 정부에 뭐 설사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손 치더라도 나름대로 공영방송의 기자고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보복을 하겠다고 법무장관과 법무부가 나서서 그거를 고소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이게 이제 지금 검찰 권력의 한 단면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군사정권 같으면은 군인들 보내가지고 보안법 가지고 했겠죠. 근데 이제 검찰이다 보니까 이름만 무늬만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하는 짓은 똑같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법의 무늬를 이제 조금 더 많이 띄운 거긴 하지만 그 법도 불편부당하기 그지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법을 동원해가지고 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이라든가 측근에 관련된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수사를 안 하고, 뭐 요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 많이 고생하신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미국 정치계 소식을 전해주실 미스터 터드 프렌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 Hello, how's everybody doing today? Doing good. 네. Good. Yeah, today we have a new member, Mr. Yu from Cary. Oh, Yu. that's awesome. Today, we had the news from Washington, D.C. Actually, not many people really worry about the debt ceiling agreement between two parties. When it's close to 5th of June, and both parties showed really like no yield. Biden especially told that no yield. He said no yield. And Kevin McCarthy also showed like a very, very strong stance. But finally, they agreed. But strange thing is, we thought one party will give up certain things and the other party will give up another things. That's what we thought. But when we see the final agreement, it's not about giving up some budget. It's a thing for time. Actually, budgeting same, but only like 1 year, 2 year delay. That's the final agreement. So let's hear from Todd French. Yes, there's you're absolutely correct. There's a lot of impacts here that really is going to impact the normal person, such as you or I. One of the impacts that's really going to affect a lot of people is the student loan forgiveness. What it seems to be is that anything beyond $20,000 worth of student debt, right? The student is going to have to pay that back. Whereas $10,000 or $20,000 of it, where President Biden tried to use his executive memo privileges on to get that completely erased, that is in the Supreme Court. So what's going to happen is, if there's no resolution from the Supreme Court within 3 months, those payments are going to resume, right? And if, in fact, the Supreme Court does rule in favor of the student budget cuts, right, then 10,000 to 20,000 of those are going to be erased, whereas the rest, the students are going to have to pay back. Student loan is not going to be waived, or it's going to be waived? It's going to be a waive up to a certain point, provided that the Supreme Court rules. It's the same as originally Democratic Party offered? No, the Democratic Party offered 50,000 up to 50,000.
Okay. Right, right. So that number has been cut down to 20,000, and it's pending what's going to happen from the Supreme Court. Anything beyond 20,000, you're going to have to pay. Yeah. And the payments are going to resume. Right now, there's a big pause. You know, it's been paused due to COVID because of what happened during the COVID era. Right, it's been paused, and it's still on pause as of right now. But once the Supreme Court rules, right, then it's going to be enacted up to 10 or 20 up to 20,000. They will allow that to be erased. Anything beyond that, they're going to have to pay. Yeah. But right now, they're going to stay paused until something happens. Yeah. That's for 3 months. affected because of the debt ceiling negotiation, right? Absolutely. Supposedly, what did happen was people who were able to qualify, they were sent like an email message telling them to apply. Right? And if you applied, then you got a mainstay off of your student loans. Yeah, I have two sons who graduated from college last year and 2 years ago, and they were waiting for that. They have now student loan that they supposed to pay back, and they want to hold it until the law finalized. Yes, everybody's on pins and needles about that. Now remember, hopefully their loans have incurred debt up to 10 or 20,000. If it's up to 10 or 20,000, they're going to be fine. Anything above that, beyond that, they're going to have to pay that back. 예. 그 2만 불 이상 받은 사람들은 돈을 다시 내야 되는. 그 전에는 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For example, like my son has like 40,000, then he only has to pay 20,000, right? So he's gonna get waived for 20,000. Yeah. Absolutely. Provided that he qualifies. Yes, I'm gonna cross fingers. So if it happens, my son will get benefit. Oh, absolutely. And Korean community have a lot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they are deeply based on like a minority community. But debt ceiling might reduce a lot of benefit to like a poor community. But right now, we worry about it, but right now, it's not going to happen until 2025. Is that right? Yes, absolutely. Like 2 years later, they're going to talk again? Basically, what's going to happen with the debt ceiling is they're going to increase the debt ceiling, all right, to a certain point. And it's going to remain that certain point until 2025. Now, after 2025, then they're going to renegotiate the debt ceiling. But in other words, it will not come down any more than what they've extended it now, which is really good. And in a way that's good, depending on, so that's really going to help the welfare state, for example. Here's a perfectly good example. Domestic spending. You see a lot of the welfare state included in domestic spending, how we purchase goods, infrastructure, and things like that. So we'll have the money to be able to pay for those things. For now, Now, if the cuts go into effect after 2025, then you will see that debt ceiling come down. So that means a lot of the programs that we have now won't be afforded to people who need them. Infrastructure might take a hit, like railroads and highways and things like that. Okay, let me show you one more picture here. Yes. After debt ceiling agreement, there's one problem: Mountain Valley Pipeline. Yes. This is a shale gas supply pipeline from West Virginia to North Carolina. Many of us live in North Carolina. So this was objected by many environmental groups and Native American groups. But because of debt ceiling negotiation, this will be processed, right? Yes. So many, yes, it will be. So basically, the reason why this is happening, right? This is to curb the cost of gas prices. As you know, right now, what's happening in Ukraine and Russia really affects how we get our gas and how we get our energy. And because of that, because of what's happening in Ukraine and Russia, gas prices has risen exponentially, right? So
what they're trying to say is by tapping into this pipeline, what it should do is it should curb the cost of gas and bringing it down, of course, at the expense of the environment.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에서 그 조 맨치닌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조 맨치닌. 가지고 바이든 정부한테 민주당의 안에 조 맨치닌이 그 예스 보트를 하는 조건으로 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셰일 가스 서플라이를 민주당 정부에서 조금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는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어쩔 수 없는 게 이거는 환경에는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컨서버티브 좀 뭔가 지키고자 하는 옛날 그 공원이나 선조들의 유적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일반 사람들은 아이고 뭐 환경은 좀 안 좋지만 어차피 뭔가 양보할 바에는 그래도 에너지를 가격을 좀 내리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받아들이자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참 이 항상 이 환경 문제는 이렇게 약간씩 뒤로 처지는 게 아닌가. 이게 안타깝습니다. Very sad because environmental issue always lower the priority. Right? It's not good. Yes. Not good at all. Also, other reverberations that come from this bill is the fact that energy projects are going to be streamlined. All right, they're going to be. Before we had a decentralized way of solving energy crisis. We had like 4 agencies working on it. Now they have consolidated everything to one agency. All right, and that, man, it's in other words, it's kind of like it seems like they're taking away the checks and balances.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And they're putting everything under one umbrella. Yeah. Right. And that could be rough as well. Yeah. That could be rough as well. Some people get profit, some people lose. A lot of people, the necessity. most people lose, and only few people gain. Yes. One more thing as well. A few things that impact people. The work for benefits requirement affects people as well. So anybody that was getting subsistence like SNAP or anything like that, normally you would get that regardless of what your age is. Now they have set an age limit on there and put requirements on you. So if you're meeting the requirements, then you are afforded to get SNAP. If you're not meeting the requirements, it's no longer given to you arbitrarily. Oh, really? Yes. Also, if you are a veteran, also the good thing that came out of this is that veteran resources are not going to be cut. So me being a veteran of 22 years, right? So that means that, all of my benefits are still going to be given to me, right? Okay. As well as the money that they put in for the PACT Act that refers to burn pits, being able to apply for burn pit compensation. 우리 타드도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 베테랑에 대한 베네핏, 데트 실링 네고시에이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애청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스터 터드 프렌치 말씀 중에 약간 노이즈가 있었던 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Thank you, Todd. See you next time. Safe, you guys. Y'all take care. Thank you. Okay, Yeah, bye-bye, thank you. everybody. Yeah, bye. Bye.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오세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